네, 시선 파트너 지세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이 3월에 결산을 할 때, 채권자들이나 신용평가 혹은 그 거래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그런 심사들에 대비해서 이제 기업들의 결산서에 들어가는 항목들 그리고 숫자들, 비율들, 추이들 이런 것들 의미 있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가명세서랑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재무 상태표를 만들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매출이 생기면 원가라는 개념이 있고, 매출이익이 생긴 데서 판관비를 차감하고 나면 영업이익이라는 내용이 생기고, 거기서 영업의 비용들, 영업의 이익들, 차감할 것들 하고 가감할 것들 하고 세금을 과세하기 전이익, 그리고 세금, 당기순이익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고 싶은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공제감면을 활용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영업의 이익이 적지 않은 숫자들이 책정되는 기업들은 영업의 이익은 우발적인 매출이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는 매출평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평가할 때 썩 달갑지 않은 지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에 이익이 있는 기업들은 그 이익 항목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지 파악하셔서 법인의 등기의 사업의 목적으로 그 항목들을 추가하셔서 영업의 이익이 이렇게 매출에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전체적으로 영업의 이익보다 매출 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더 상향되는 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유리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감할 것들을 다 차감하고 남는 저 당기순이익이 기업의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에 자본이라는 계정에 들어갑니다. 통상 우리 재무상태표는 영어로 밸런스시트라고 하는데요. 구성 자체가 약속입니다. 하나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와 자본 총계의 합이라고 약속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재무 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자산에는 유동자산이 있고요. 이름처럼 유동화 쉬운 자산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유동화는 현금성을 말합니다.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들. 그래서 보통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 좋은 자산들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현금으로 만들기 쉬운 항목들부터 이렇게 위에서 기재를 해줍니다. 보통 현금이 제일 먼저 생길 거고요. 예적금. 그 다음에 뭐 현금성 자산들이 있다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 기재될 거고요. 그 외에도 현금성 자산, 유동 자산으로 많이 지정되는 항목들,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계정들이 뭐가 있냐면 선급금, 재고, 가지급금, 대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은 때에 따라서는 재고 매출채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통상 이런 항목도 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서 유동화가 쉽지 않은 자산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동자산 계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 토지, 건축, 기계, 시설, 보증금, 영업권,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이 비유동자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도 자산이랑 동일하게 유동부채, 만기가 1년 이내에 있는 유동부채가 만기가 1년보다 긴 비유동부채가 아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 계정에 들어가는 내용은 대부분이 선수금, 미지급금, 가수금, 그 외 금융기관 차입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유동부채도 동일한 항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본 계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출자한 자본금이 있고요. 보통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에는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가산돼서 책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명세서랑 손익계산서가 우리가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영업을 했고 어떻게 생산 과정을 밟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재무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자의 기업의 재무 현황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면서도 기업이 준비하면 얼마든지 유리한 입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재무상태표에 대한 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재무상태표의 의미를 부여하라고 하면 분식을 조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이 자기 목적한 바에 맞게 결산을 준비하시고 없는 걸 있게 쓰라는 게 아니라 항목들을 미리미리 이 계정에 이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인식하시고 현금의 흐름이라든가 상태들, 결제 방법들, 결제 수준들, 날짜들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셔서 12월 31일 날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앞으로 평가받는 기간에서 조금 더 잘, 좋게,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재무 상태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 상태표에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좀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고 자산입니다. 통상 우리가 기업들을 평가할 때 유동성 비율이라는 걸 평가합니다.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비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유동 자산 대비 유동 부채의 비율을 따지는데요. 유동 자산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통상은 뭐 100%, 150% 이상이 돼야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유동 자산의 항목들이 많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중에 숫자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재고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건 자칫 물건이 안 팔린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고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되려 독이 될 수도 있고요. 평가에서는 가지급금은 최근에 중진공이나 신보기고 등 관공서에서 기업을 평가하거나 대출을 해줄 때 연대보증을 더 이상 법적으로 세울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버려서 기업이 책임지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가의 평가를 하는 항목에 꼭 드러나는 지표가 이 가지급금 가수금입니다. 기업이 대표랑 금전적이고 불완전한 거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있으면 이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특히나 차입 기관, 신고나 기관이나 중진공에서 차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페널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대여금이나 인출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산 계정이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인출금 계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러 올 게 아니라 빌려준 돈을 회수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여금이나 인출금이 있는 기업들은 평가가 대출 심사에서는 불리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출채권 또한 지표가 일정 숫자 이상이면 좋지 않게 평가가 됩니다. 매출채권은 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많아지면 이 기업은 수금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기업들이 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출 신청할 때는요 용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설자금이 하나 있고 운전자금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장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십시오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데요.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정상적이지 않은 기업입니다. 아니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남는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다만 금융기관에서 그래 이런 경우에는 니네가 운전자금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인식하는 지표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아직 팔지 못한 거 재고, 그리고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 매출채권에서
시 기업이 물건을 사왔는데 주지 못한 돈, 미지급금을 차감한 요 정도의 운전자금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기 들어가는 재고, 매출채권, 미지급금이 저게 많아야 재고나 매출채권이 많은 대출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너무 많은 기업은 정상적이지 않은 기업이라고 판명이 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업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이 지표들은 꼭 체크하셔서 최소한의 비중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서 운전자금 신청하면 이런 식으로 산정하면 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금 신청할 때는 항상 뉴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새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 이런 도전 개발을 새로 해보려고 하니, 이런 신제품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운 인력들을 뽑아서 새로운 공정을 소화해 보려고 하니 거기에 투입될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사업계획서 내용들을 보통은 신청서에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유동자산은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 비율에서 유동성 비율이 높게 나오는 유동자산이 많으면 평가가 좋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되려 거꾸로 유동부채를 많이 줄이면 유동성 비율은 높아집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가 흘러간다고 보는 거죠. 유동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출을 진짜 갚아버리는 겁니다. 네, 돈이 있으면 당연히 대출을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실제로 기업이 순이익이 난다라고 해서 그 순이익으로 전부 다 대출을 갚아버리면, 기존에 있는 대출이나 외상금들 다 변제해버리면 우리 회사 전체 이게 10억이고 이게 8억이고 얘가 2억이었는데 이 2억으로 대출을 싹 갚아버리면 자산이 전년도 대비 굉장히 축소되는 모양새를 갖기 때문에 이 또한 기업의 평가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은 전체적인 볼륨을 생각하면서 자산 총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상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결과적으로는 유동성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동부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 유동부채 항목 중에서 비유동부채 계정으로 옮길 수 있는 계정들은 좀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회사들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대출들은 대부분 만기 1년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 우리가 빌린 돈이 만기 1년 이상인 자금들입니다라는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서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 쪽으로 옮겨서 기재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시면 유동부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은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자산 계정 중에서 심사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타 보증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는 당연히 보증금이 있는데요. 보증금 항목들에 보다 보면 실제로 보증금이라는 계정이 있고 기타 보증금이라는 계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보증금에 기재된 내용의 숫자들이 상식적이지 않게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통상 그런 기업들은요, 분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가지급금을 포장하다 보니 그렇게 기타 보증금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타 보증금이 상식적인 수준 이상으로 많이 잡혀 있는 기업들은 기타 보증금의 내역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 실제다라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주시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 계정 설명하면서 부채 계정까지 거의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본 계정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는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하는 부채 비율을 많이 봤습니다. 부채 비율은 결국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비중으로 내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됩니다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한 250%에서 300%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중진공 같은 경우는 안내서를 보면 한 500%를 정상의 범주,
뭐 수준금 같은 경우에 한 700% 정도를 정상의 범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진공이나 수준금 같은 경우에도 5년 미만 기업들이나 특이한 사항에서는 부채 비율을 심사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250%에서 300% 이내의 기업들을 정상의 범주에 담아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법인들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자가 있었고요. 증자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자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죠. 부채 계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본금이 늘어나면 부채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서 그것도 회계년도 말일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증자를 해서 자본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입니다. 네, 가장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이죠. 이익이 많이 생기면 자본 총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익을 많이 내서 부채 비율을 맞추려는 기업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법인세가 고민스러운 업체들은 미리 공제 감면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실제로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인책의 하나로 세금 공제 감면의 장치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에 반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는 자산 재평가입니다. 과거에는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자산의 증감액만큼 부담해야 되는 세금들이 있어서 많이 활용들을 못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업들이 실제로 부채 비율이라든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 재평가라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오래전에 취득했던 이런 부동산들이나 기계들, 뭐 무형자산의 가치들이 높아졌다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무형자산들을 다시 감정을 함으로써 자산가액을 좀 높여서 그 늘어난 차액만큼 부채 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인식하고 재무상태표를 관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목들 전체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들이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재고가 여기 있는 재고 자산이 되고 여기서 생겼던 원가가 여기 원가가 되고 이 원가가 조정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바뀌고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부채 자본 부채 비율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을 좀 기억하셔서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2018년 3월 26일 이후부터는 신보기구 중진공 등에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에게 의무적으로 치웠던 연대보증이라는 장치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정말로 건전하고 성실하고 안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자본금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방법, 가지급 증자가 아니고 가지급 증자, 비정상적인 증자는 되려 독이 되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본금을 어떻게 우리가 늘려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서 점점 자본금이 늘어가는 안정적인 회사의 명물을 미리미리 좀 만드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